자, 108페이지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그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랑 비교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오른쪽에 이제 밑줄 거는 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 밑줄 거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108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법 거기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 동그라미 1번. 경매 대상에 대해서 대리할 때 이 등록이 필요하다. 언제? 경매 대상 대리할 때. 뭐 공매 대상이다. 이 등록 필요 없고. 권리분석 취득할선 그런 거 할 때도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이 등록이 필요하다. 경매 대상 대리할 때. 공매 대상 이거 필요 없고. 권리분석 취득할선도 필요 없고. 한 가지 경우에만 필요하다. 경매 대상 대리할 때. 동그라미 2번은 그냥 공인중개사랑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물론 중개인도 안 되고 특수법인도 안 되고. 그냥 공인중개사, 중기업 안 하고 시험만 붙었대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 못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당연히 못하고. 두 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명만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명만.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밑줄을 쭉 걸었는데 이게 경매 관련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매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7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공통점만 잘 보면 된다.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거기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7번 밑에 제가 적어놨죠.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경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경매 냄새가 물씬 풍기잖아. 할 수 있다.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밑에 등록기관은 지방법원장, 법원 가서 하는 거다. 경매니까. 시장구수 구청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 그 밑에 결격사유는 따로 있다. 중개업 결격사유 따로 있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사유 따로 있는 거고 거기서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제가 밑줄을 거놨는데 보통 결격사유는 플러스 3년이에요. 3년인데 등록 취소도 플러스 3년이에요. 다만 중개업을 그만뒀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대요. 중개업 폐업 신고에서. 중개업을 안 해서 이거 등록 취소된 거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개업을 그만둔 거지. 그래서 다만 중개업 폐업 신고를 이유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로하고 잘못한 게 없다. 적어놔야 돼. 잘못한 게 없으니까 결격사유가 안 내라는 거예요. 중개업을 내가 그냥 그만둔 거지.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중개업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그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결격사유는 다 보통 플러스 3년이지만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은 특이하게 플러스 2년이니까 특이해서 혹시 모르니까 보통 플러스 3년이지만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은 플러스 2년 돼 있고 이렇게 맨 밑에 등록 처분은 지나치게 또 굵은 글씨로 14일 돼 있죠. 부담스럽게 7일 X 14일. 경매는 위험부담 2배. 그래서 7일이 아니라 14일 안에 등록 처분해줘라. 중개업에서는 7일 이내 서면 통지예요. 근데 이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경매니까 위험부담 2배다. 곱하기 2에서 14일. 옆에 109페이지 실무교육 맨 위에 경매 관련 실무교육 따로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109페이지 맨 위에다가 경매 관련 실무교육 따로 있다. 중개업 실무교육 있는 거고 경매 관련 실무교육 따로 있다.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중개업 실무교육 받고 이거 퉁치고 그게 아니라고. 경매 관련 실무교육 따로 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제가 밑줄 거는 거 중개법인은 누구만? 대표자만. 중개법인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중개법인을 용어가 5월달에 바뀌어서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같은 말이죠. 그게 그건데 그래도 법조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개법인은 옛날에 쓰던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현대적으로 바꾼 거지.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이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 대표자만.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받는 게 아니라 대표자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만 받아라. 1년 이내 똑같고 법원 행정처장 동그라미. 법원에서 행정사무 보는 사람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거. 근데 법인에서 대표자만 받는 걸 기억하자. 대표자만. 그리고 동그라미 4번도 차이점이니까 제가 밑줄 거는 거죠. 평가, 시험 본대요. 시험.
중기업 실무교육은 시험 안 봐요. 경매 관련 실무교육이 평가 시험 보는 거지. 근데 시험을 못 봐도 상관은 없다. 못 봐도 그냥 쪽팔린 것 뿐이야. 그리고 맨 밑에 로마자 1번이 학교, 2번이 협회, 3번이 공기업 등은 규정이 없다. 제가 밑줄 그어놨죠. 로마자 3번 I자 3개 있는 거 공기업 등은 규정이 없다. 그 밑에다가 가로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이니까 행정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공기업 중정부 기관은.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에서는 법원 밑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안 되죠. 상권 분립인데 행정부 산하 기관이니까 여기 규정이 없다. 협회나 학교는 실무교육 실시할 수 있는데 공기업 중정부 기관은 아예 규정이 없다고. 왜냐면 얘네들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니까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이건 없는 거죠. 당연히 상권 분립이니까. 우리나라는 보증금액 금액 똑같아요.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이죠.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1억. 금액은 똑같은데 동그라미 3번은 별표 칠해놓고 무진장 나오죠. 시기가 다르잖아요. 보험을 미리 들고 오래요. 보험 드는 게 등록 요건이다. 미리 보험 들어라. 등록 요건이니까. 우리 중개업 할 때는 보험 미리 들었나요? 아니었어요. 보험 미리 드는 게 아니라 서면 통지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보험 들었다고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미리 들고 오래요. 미리. 보험 드는 시기가 중요하고 등록 요건이기 때문에 미리 들고 와라. 밑에 있는 대리행위 방식도 작년에 나왔었죠. 물론 작년만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 나오지만 동그라미 1번은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그게 경매 관련 행위예요. 내가 경매 관련 행위를 한번 해줄 때마다 위임장,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위임장을 계속해서 내려요. 할 때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때만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위임장 한 개로 퉁칠 수도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면 하나의 위임장으로. 그거 아니면 행위를 할 때마다 계속 내라. 위임장을. 그리고 2번은 기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출석 밑에다가 대리 출석 X. 작년에 중개보조원 대리 출석시킨다 X. 소속공인중개사 대리 출석시킨다 X. 본인이 직접 출석해라. 넘겨보시면 사건 카드가 거래계약서랑 같은 역할을 해서 거래계약서가 5년간 보존하니까 사건 카드도 같이 5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하잖아요. 보존기간도 이제 다 아시고 계시네.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일반중개계약서 빵년 아시잖아. 근데 사건 카드도 5년간 보존. 거래계약서랑 같은 역할에서 그 밑에 보시면 매수신청 대상물이 확인설명에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경제적인 가치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얘도 설명해 주래요. 경매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도 설명사항이다. 중개업에서는 아니에요. 경매에서만 잘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설명한 거를 서면 작성해서 확인설명서예요. 서면 작성해서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4번을 사건 카드에 철해서 5년간 보존해라.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왜 밑줄을 그어놨을까요? 확인설명서를 사건 카드에 철하래요. 호찌개수로 찍어라. 같이 5년이지. 호찌개수. 찍히면 2년 추가된다. 사건 카드가 5년이니까 호찌개수로 찍었잖아. 같이 가야지. 5년씩. 우리 중개업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왜? 철하지 않아요. 호찌개수로 찍는 게 아니야. 근데 매수신청 대리등록에서는 호찌개수로 찍었구나. 그래서 5년. 철하여 5년간이에요. 철하여. 호찌개수 적어놨죠. 제가.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스탬플러. 좀 더 있어 보이네. 그 다음 밑에 수수료를 용어를 보수로 바꿔주세요. 용어가 보수로 바뀌었어. 보수. 받는 돈이니까 보수. 밑에 수수료가 용어가 보수로 바뀌었다. 5월달에 1번 매각 허가 결정 확정돼서 매수인 됐다. 동그라미 1번 낙찰 받은 거죠. 그러면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둘 중에 비교해서 적은 거 범위 안에서 주는 건데 굉장히 많이 주는 거다.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낙찰 받으면 동그라미 2번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 되지 못했다. 뭐죠? 꽝. 내가 입찰 서면을 써줬는데 낙찰이 안 됐대요. 꽝 났어. 그리고 상담, 권리 분석해 준 거. 50만 원이에요. 꽝 나도 50만 원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받을 수 있어. 꽝 나도 50만 원. 괜찮네. 낙찰 받으면 감정가 1%,
최저 매각가 1.5%. 꽉 나면 50만 원. 실비 비용은 30만 원. 근데 통상 비용은 청구할 수 없대요. 등기부 열람한 거 1,000원. 그거는 경매에서 그 떼보는 거 기본이지. 그거를 추잡스럽게 1,000원 달라고 그러고. 입이 안 떨어진다. 입이 안 떨어져 정말. 등기부 떼본 거 1,000원 내라. 아, 이거 어떻게 말해. 이게 보수에 포함돼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예. 통상실비는. 그러니까 특별한 비용이 실비다. 통상 비용은 실비가 아니다. 경매에서는. 그리고 4번이 또 잘 나오는데 위임계약 전에, 그러니까 일을 맡기 전에 보수와 보수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다 설명했어야 돼요. 나중에 꽉 난 다음에 야 50만 원 내놔. 꽉 나도 50만 원이야. 그거 안 된대요. 미리 설명했어야 돼요. 위임계약 전에 보수와 보수표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꽉 나도 50만 원, 상당 권리 분석 50만 원, 낙찰받으면 많이 주겠다. 감정가 1%, 최저 매각가 1.5%.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거 범위 내서 그래도 많은 거다. 그런 거고 실비, 비용은 30만 원인데 특별한 비용이 실비지 통상 비용은 실비가 아니다. 그래서 보수에 포함돼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등기부 열람 1,000원 그런 것들은. 밑에 지도감독은 차이점이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공인중개사법 중개업에서는 협회가 감독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감독 대상자지. 협회도 국장이 감독하잖아요. 협회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협회가 감독권자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줄 협회의 시도지부에 감독 사무를 위탁할 수 있어서. 그래서 협회의 시도지부, 협회가 감독할 수도 있겠다. 감독권자가 될 수 있다. 좀 특이해서 한번 적어본 거고 협회 등록증 반납 111페이지에서 증 반납 7일 똑같은데요. 동그라미 2번 사망시에도 증 반납이 있는 건 차이점이야. 사망시에 증 반납 있잖아요. 누가? 1번 죽기 전에 반납한다. 2번 세대를 같이 하던 자가. 2번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죽기 전에 반납하는 게 아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증 반납이 있어요. 사망시에. 해산시에도 당연히 있죠. 증 반납. 죽은 거 아니니까. 누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공인중개사법 왼쪽은요. 대표자였던 자라고만 돼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차이점이네. 증 반납이 차이점이다. 사망시에 증 반납 있고 해산시에도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 대표자였던 자. 그게 아니라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절대적 업무정지도 있죠. 업무정지 처분을 하이한다. 절대적 업무정지. 하이한다니까. 사유가 세 가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휴업, 정정, 휴. 자격정지, 업무정지, 휴업이면 절대적 업무정지. 제 후배 중에서 정정호라는 애가 있었어요. 대학교 후배인데요. 남자애였어요. 그 다음에 여자애인데 성별은 여자였지만 생긴 건 남자처럼 생겼었어요. 정정효라는 애가 들어왔어요. 남자 여자 제 후배들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한테 특이해서 정자 돌림이 있대요. 여자분들도 다 정자. 친구들 중에 혹시 계신가요? 정정호, 정정효 정자 돌림이. 제가 다른 학원에서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고개를 숙이시더라고. 성함이 정정순이었어. 고개 숙일 일이 아니지 뭐 돌림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해. 정씨는 가운데 정자 돌림을 써서 정정호, 정정효. 제 후배들인데 얘네들 공통점이 있었어요. 애들이 발랑 까졌어. 아 애들이 야해. 얘네들 결혼을 다 일찍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막 사고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은 몰라도 돼. 발랑 까진 애들은 저만 알고 있을게. 정정호나 정정효는 제 후배들이니까 정정휴를 알아야지. 정정휴. 자격정지, 업무정지, 휴업, 정정휴. 얘를 기억하자. 절대적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휴업이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이한다. 그리고 기간도 깜짝 놀래요. 1월 이상, 2년 이하, 6월 X, 2월 X, 2년까지도 가능해. 중개업은 최장 6개월인데 6월인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2년까지도 가능하고 사무소 출입문의 표시도 특이하죠. 동그라미 1번에 등록 취소면 다 제거하고 제가 밑줄 거는 거 업무정지면 그 사실을 어디다가 출입문에 문짝에다가 표시해 놓으래.
가로하고 쪽팔리다 적어놓고 쪽팔린 게 있다고. 업무 정지면 그 사실을 문자하게 표시하는데 중개업은 없죠. 공인중개사법은 정지면 가만히니까. 이게 들어올 뻔 했었다. 이게 들어오려고 했었었는데 공인중개사법도 같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같이. 개정안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결사반대해서 뺐다. 이게 업무정지 사실을 문자하게 붙여놨어요. 그 다음부터 장사 안 돼. 신뢰도가 일단 훅 떨어졌잖아. 신뢰도가. 아, 얘 뭔가 사고 친 사람이네. 금방 알지 일반인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건 너무 가혹하다. 절대 안 된다고 막 결사반대하고 머리 밀고 막 난리쳤다고. 그래서 뺐어요. 와,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들어가 있는 거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 들어가 있네. 쪽팔린 게 어디 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있어요. 그거 주의하고.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에도 있는 것처럼 잘 나온다고요. 중개업에서는 정지면 가만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명칭, 휘장을 사용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무궁화 표시 있잖아요. 무궁화 표시. 법 써 있는 거 그런 거. 금태 둘러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고 밑줄 근거 위주로 나중에 보시면 문제 맞출 수 있겠다. 그런 거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주임법을 볼게요. 97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예.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양을 줄여놓은 건데도 상당히 양이 많다. 근데 이제 필요한 법이니까 공부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중개업하실 때 수험 대비해서는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그랬어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기출문제에서도 안 나오니까. 1번 적용 안 되는 거. 이제 외울 필요 없죠.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고 보호할 필요가 없어도 적용이 안 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제목에 나와 있다. 양가로 1번 비주거용 건물이니까 적용이 안 되죠. 주택이 아니잖아요. 비주거용 건물 위에다가 예를 적어놔야지. 뭐였죠? 다방. 커피 마시는 거 다방. 다방은 타방이지 방이 아니라고요. 다방이지. 그래서 다방은 적용 안 되는 거. 비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면 전부 임대차건 일부 임대차건 적용이 돼요. 근데 주거용 비주거용을 어떻게 판단하죠? 사실상 실제로 판단한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다. 사실상 주거용 사용하면 적용되는 거고 사실상 실제로 판단한다. 양가로 2번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민박, 펜션 빌린 거니까 놀러가서. 양가로 3번도 보호할 필요가 없대요. 가장 임차인이거든요.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래. 적용해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인데 가장 임차인들은 적용 안 되고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상인법도 공통이에요. 상인법도. 양가로 4번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 적용되는 경우 있네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예외적 적용. 법인은 상인법은 법인 원칙적 적용이고 주임법은 법인 예외적 적용. 그래서 자연인만 주임법이 적용된다. X. 법인도 적용이 된다. 예외적으로는. 자, 밑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별표고 진짜 여차하면 대항력만 잘 보시면 된다. 그리고 중개업 하실 때도 대항력만 잘 설명해 드리면 임차인들이 손해볼 게 없다고요. 대항력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게. 자, 대항력 우선 면제권 그리고 뭐 최우선 면제권 세 가지 비교해 볼게요.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되고 하는지. 먼저 대항력. 얘는 집주인 바뀌었을 때 문제가 돼요.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그런다고.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도 되고. 또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다? 새로운 주인. 그러니까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대요. 매수인. 경매로 집주인 바뀌었대요. 낙찰자. 이렇게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돼요. 법원 가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대항력은.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거지.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 아니면 뭐 최우선 변제권. 얘네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원 가서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고 대항력은 법원 가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매 끝나면 그 낙찰자,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다. 완전 다른 거죠. 자, 대항력, 얘는 주택인도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생기는데 다음날에 생긴대요. 다음날 0시다 이렇게 하죠. 생겨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항요건 이렇게 불러요. 대항요건. 그리고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 이 두 가지 갖춰야 취득하고 두 가지 모두 유지해야 존속한다. 주택 인도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간접 점유팔 종류가 한 가지니까 간접 점유팔래. 임차인이 본인이 살고 있대요. 거기에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안 살고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대요. 괜찮대. 그래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래요. 자기가 살면 당연히 있는 거고 자기가 안 살고 전차인이 살고 있대요. 그 집에 전대차가 돼서 괜찮다. 간접 점유도 주택인도에 포함돼서 대항력이 있다. 누구 대항력이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판례의 대부분은 주민등록, 얘가 잘못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임차인 잘못이 있대요. 대항력은 상실. 임차인 잘못이 전혀 없다. 대항력은 있는 거고. 또 주택 종류가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다세대, 공동주택이에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야.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주민등록이 임차인 자기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가족 명의도 상관이 없다. 가족 명의로 해놔도 된대요. 이런 경우죠. 임차인이 자기는 이사 갔어요. 뺐어, 전입신고를. 가족은 남아있대요. 대항력 상실이에요? 아니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 전체가 나가야 상실. 가족 명의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족 전체가 나갔대요. 상실이에요. 나갔다 들어왔대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나가는 순간에 끝. 다시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나가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때부터. 이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아까 유지하라고 했는데 경매시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유지를 해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우선 면제권, 얘는 주택인도 주민등록 대항 요건 갖추고 요건 한 가지 더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이게 생긴대요.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리고 이제 자 확정일자 뭐의 요건이다? 우선면제권 요건이에요. 확정일자가 대항력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보이면 주저없이 가서 우선면제권 써놔야 돼. 그냥 무조건. 확정일자는 우선면제권. 대항력 요건도 아니고 최우선면제권 요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확정일자는 우선면제권의 요건이에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동사무소 가서 도장을 받으면 생긴대요. 그냥 그 날짜에. 대항력이 있었다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생기고. 지금 전입신고하면서 보통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요. 같이 해요. 같은 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6월 15일 전입신고도 하고 같은 날짜에 확정일자도 또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 임차인이 같은 날 했대요. 자, 대항력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죠. 16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게 돼요.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 그러면 우선면제권은 내가 도장을 15일날 받았대요. 15일날 생긴다. X. 그 날짜에 생기는 건 대항력이 있었을 때. 15일에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럼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생기라. 그래서 같이 생겨. 16일 0시에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면제권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다음날 0시. 그래서 작년 나온 게 이거잖아요. 저당권도 15일에 같은 날짜에 설정이 됐대요. 저당권도. 그러면 다 이 임차인과 저당권이 같은 날짜니까 동순이다. X. 저당권은 15일. 그 날짜예요. 얘는 15일. 임차인은 다음날 0시.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같은 날짜가 아니라 저당권이 16일 날 설정됐대요. 그러면 임차인과 동순이다. 맞나요? 저당권이 16일 날 설정됐대요. 그럼
동순이다. X. 임차인이 선순위예요. 임차인은 0시였잖아. 저당권 아무리 빨리 해도 9시 이후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순위가 돼요. 것들. 같은 날일 때 저당권이 선순위다 그런 말이지. 됐고.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다. 확정일자는 뭐다? 우선매주권. 그리고 이거는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거라고요. 뭐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대요. 매수인에게 주장하고 그런 거 아니고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원 가서 달라고 했어요. 내가 3순위래. 3순위 임차인인데 우선면제권에 기해서 법원 가서 달라고 했어요. 자, 우선면제권 행사했으니까 우선면제권이니까 1순위보다 먼저 준다. 맞나요? X. 우선면제권은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3순위면 세 번째로 받는 거예요.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뭔데요? 그건 최우선 면제권이지. 가장 먼저 받는 건 최우선 면제권이다. 우선 면제권은 차례대로 줄 서서 받는 거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요거 최우선 면제권은 내가 이제 법원 가서 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주는 건데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만 일부만 1순위보다 먼저 준다고요.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단어가 보이면 또 주저없이 가서 최우선 면제권 그렇게 써놔야 돼. 그냥 바로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부만 1순위보다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건이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대요. 전입신고까지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최우선 면제권은 있대요. 그러면 확정일자 아예 필요 없나요? 받아두면 좋죠. 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도 생기니까. 확정일자가 최우선 면제권이 요건은 아니다. 그런 말이지. 받아두면 유리하다. 받아두면 우선 면제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생기니까. 기왕이면 둘 다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최우선 면제권 행사에서 가장 먼저 받고 우선 면제권 행사에서 또 받고 그게 낫잖아.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 다만 그 확정일자가 최우선 면제권이 요건은 아니다. 그런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따로해요. 한 임차인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고 두 가지만 가질 수 있고 한 가지만 가질 수 있고 아예 다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를 물어보나를 잘 보셔야 돼요. 대항력인지 우선 면제권인지 특히 이 두 가지. 뭘 물어보는지 잘 봐야 된다. 또 이런 내용들은 그닥 어렵지가 않다고.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 주임법은 경매랑 연결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경매. 이제 해볼게요. 경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임차인 선순위로 들어왔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됐어요. 후순위로다가. 그리고 3번 임차인 또 들어왔어요. 1번, 3번 다른 사람이고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 집에 살면서 확정일자 받고 이런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1번, 3번 다른 사람이에요. 경매 끝났어 이제. 낙찰자가 찾아왔어요. 야, 너 나가라. 3번 임차인. 나가야 돼.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있는데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얘가 아까 말소기 준 권리 죽으면서 밑에 거 얘도 같이 죽여버린다고. 얘도. 그래서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낙찰자가 나가야 돼요. 낙찰자에게 보증금 내놔. 안 된다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근데 확정일자 받아서 뭐는 있다? 우선 면제권은 있다. 그게 뭔데요? 그건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거.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했어요. 그건 된다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선 면제권은 어떻게 받는 거다? 순서대로. 3순위니까 세 번째로 받는다고요. 선순위에 있는 이 저당권자가 다 쓸어간다고. 이 둘도 무슨 배당? 흡수배당. 가압류가 선순위에 있을 때만 안 본 배당. 이 둘 사이에도 흡수배당이라서 빠른 놈이 그냥 싹 쓸어가는 거야. 싹. 남은 찌끄레기 넘겨주고. 찌끄레기 얼마 없어요. 그건 넘겨주는 거야 그냥 그거. 그럼 이제 달라고 하면 조금 받겠죠. 그래도 찌끄레기를. 잔액 왕창 남았네. 왕창 남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야 나 잔액 나왔다 내놔. 돼요? 안 된다고. 3번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돼. 그 잔액을 누구에게? 원래 주인 찾아가서 받아야 돼요. 원래 주인. 주겠어요?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받기가 쉽지 않겠지. 원래 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원래 주인도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돈 떼이죠. 3번 임차인은. 응? 후순이니까 경매, 공매시 있게 후순이면 돈 떼인다고 보증금을. 얘는 그래서 법률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후순이잖아. 어떻게 하고 있어야죠? 낙찰자 오면 뭐 하나 들고 있어야 돼. 칼, 몽둥이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어야 돼. 그거 이외에는 때리거나 치르면 안 되지. 그럼 범죄니까 들고만 있자. 들고만 일단.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법률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근데 얘는 다 있죠. 좋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인수가 돼요. 낙찰자가 떠안는다고요. 이 보증금 갚아야 돼. 낙찰자가. 얘는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나가 안 나가도 되고 보증금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경매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받아도 된다고요. 근데 우선면제권도 있잖아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법원 가서 낙찰자에게 달라고 그럴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될 때 법원 가서 달라고 해도 된다고. 달라고 했더니 다 주네. 왜? 1순위잖아요. 지가 제일 빠르잖아요. 다 받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요. 얘네들도 또 흡수배당이니까 얘가 달라고 하면 다 받죠. 근데 만약에 다 못 받고 잔액이 한 100만 원 남았대요. 100만 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1순위인데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이 소액 임차인 때문에 그래요. 최우선 면제를 먼저 땡겨주니까 한 100만 원 남았대. 한 3천만 원 중에서 2,9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경매에서 그렇게 재수없는 일을 당했는데 2,900만 원이나 받았으면은 100만 원은 됐다. 버리자.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100만 원 남았어. 100만 원. 그 대항력이 있어요. 잔액에 대해서 대항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1번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변제돼야 대항력 없어져요. 전액 1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낙찰자에게 또 달라 그러면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면 되지. 된다고. 1번 임차인은 좋은 거다. 낙찰자가 100만 원 안 줘요? 계속 안 나가면 돼.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00만 원 막 달라고 하는데 낙찰자가 안 줘. 그러고 막 버티고 있는데 경매가 또 들어갔어요. 2차 경매. 낙찰자가 또 빚을 못 갚았나 봐요. 경매가 또 들어갔어. 그 2차 경매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낙찰자들이 잘 안 주니까 안 되겠다. 또 달라고 하자. 2차 경매에서 우선매제권 행사를 또 했던 거예요. 1차 경매에서 달라고 하고 왕창 받고 남은 잔액을 2차 경매에서 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그건 안 된대요. 우선변제권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다. 너 1차 경매에서 이미 한 번 행사했으니까 2차 경매에서는 행사가 안 돼. 그래서 아껴 쓰자 우선변제권. 딱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사가 안 되는데 2차 경매에서는. 그러면 2차 경매 끝나고 낙찰자 새로운 주인에게 또 주장하면 돼요. 대항력은 있다고요. 대항력은 뭐다? 새로운 주인에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또 2차 경매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잖아요. 걔한테 또 주장하면 돼. 100만 원 내놔라.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경매가 100번 진행했대. 그 100번째 낙찰자에게 받으면 돼요. 그게 뭐가 불리해? 그게 오히려 더 땡큐인 거지. 그 사람은. 왜? 경매가 한 100번 진행했대요. 한 10년 걸렸을 거야 아마. 그러면. 보증금 100만 원에 10년 동안 살고 있는 건데 뭐가 불리해? 돈 모아서 집 샀지 그러면. 그거 거의. 괜찮다고요. 그거.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은 뭘 해도 괜찮아. 전입신고만 안 빼고 있으면. 얘는. 유리한 임차인, 불리한 임차인. 경매, 공매만 그런 거죠. 매매로 집주인 받겠대요. 3번 임차인 대항력 없어요? 있다고. 매매 시에는. 순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경매, 공매 시에만. 그렇게 되고. 됐고.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7번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7번도 이것도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8번 위에 있는 7번 보시면 어떤 경우냐면 이거죠. 매도인이 집을 팔았어요. 매수인. 얘가 이제 임대인 돼서 세를 준 거예요. 지금 임차인에게. 그리고 얘가 대항력권을 갖췄고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계약 해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바로 돌아가서
소유권이 이제 매도인에게 돌아간다고요. 얘가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무효 바로 돌아가고 취소 바로 돌아가고 해제 바로 돌아가요. 이런 상황. 문제는 임차인 대항 요건 갖췄어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누구랑 했죠? 얘랑. 얘 입장에선 얘가 주인이잖아요. 원래 주인.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돌아가는 바람에 집주인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주인.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대항력은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안 나가도 된다고요.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지금 내놔. 된다고. 새로운 주인이잖아. 경매, 공매도 아니니까 순위도 의미가 없고. 내가 대항력 있다고요. 이거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되니까. 있다.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랑 체결할 필요가 없고 계약 체결할 권한만 있으면 된대요. 얘는 그런 권한이 있대요.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 취득은 못했지만 그런 권한이 있다. 왜 그러냐면 돈 다 주고 등기를 받아왔어. 그 정도 되면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죠. 돈 다 주고 내가 등기까지 받아왔는데. 근데 최근 판례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아까 잠깐 나왔었죠? 뭐 한 사람이죠?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네요. 경매에서. 얘는 그런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얘랑 계약 체결했으면 주인법 적용이 안 돼요. 보호를 못 받아요. 대항력, 우선매수권 그런 거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얘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왜? 돈 안 냈잖아요. 가장 높은 금액 적어서 그냥 낙찰만 받았지 돈은 10원 한 장 안 냈다고요. 얘는 돈 다 주고 등기 받아왔다고. 얘는 돈 10원 한 장 안 냈다고요. 권한이 없다. 결론은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약 체결할 권한은 있어야 되는데 매매계약 해제 시에 매수인 그 사람은 돈 다 주고 등기를 받아왔어. 그 정도 되면 된다. 권한이 있다.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돈은 10원 한 장 안 냈으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밑에 8번은 한번 보지 않았나요? 8번은 넘겨보시면 98페이지에서 맨 위에 전대차를 한 임차인이 소유권자가 된 거. 임차인이 집을 샀다. 이때는 기쁜 상황 아니면 슬픈 상황. 기쁜 상황. 망한 게 아니라 집을 샀잖아요. 내가. 기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등기를 받아오면 즉시 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해 주래요. 즉시. 왜? 기쁜 상황이니까. 임차인이 집을 사서 기쁜 상황이니까 이렇게 기쁜 날에는 즉시 해줘도 되지. 떡 돌리는 상황이라 그랬잖아. 집 사서 막 떡 돌리고 할 때 떡에다가 즉시 써갖고 돌리자. 이거는 기쁜 상황이니까. 그래서 가로 내용을 더 잘 보실 필요성이 있다. 3번 보증금의 우선매주권. 역시 필요한 것만 좀 보면 양가로 1번에 확정일자란 동그라미에 무조건 확정일자 보이면 우선매주권. 확정일자는. 동그라미 1번은 뭐가 키워드? 후순위 권리자가 키워드예요. 우선매주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요.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그리고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그냥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고 임차인이 가서 받으면 된다. 주로 동사무소에서.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상관이 없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런 내용이고. 동그라미 4번도 판례니까 한번 보면 임대차 계약서가 키워드다. 왜? 지금 얘가 계약서에 아파트인데 명칭,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대요. 공동주택인데 아파트인데 근데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잘 되어 있어요. 확정일자도 받았어. 근데 그 계약서가 좀 잘못된 건 봐주겠대요. 전입신고는 잘했으니까. 만약에 전입신고 잘못했다 싸그리 다 없어요. 전입신고는 잘했고 도장도 받았잖아요. 확정일자도. 그 계약서가 잘못된 건 그 정도는 내가 봐줄게. 판례가. 임대차 계약서가 키워드. 그리고 5번은 아까 했던 거죠. 감유가 선순일 때는 무슨 배당? 안분배당. 임차인이 우선배정권이 선순이면 흡수배당. 결론은 감유가 선순위에 있을 때만 안분배당이다. 그리고 임차인의 우선면제권은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7번, 8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7번, 8번.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7번, 8번이.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증금 반환 채권. 얘가 임차권과 완전 다른 거예요.
임차권은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얘는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 돌려줘 그 채권이에요. 그러면 대항력, 우선매제권은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임차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때 대항력이 필요한 거고 우선매제권이 필요한 거라고요. 임차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대항력, 우선매제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는 자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채권만 양수, 샀대요. 산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 금융기관이 이걸 샀다. 은행에서. 그럼 은행은 내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는데 금융기관 은행은 양수한 금액이 범위 안에서 우선 면제권이 승계가 된대요. 이게 원래 승계가 돼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되는 게 맞죠. 왜? 우선 면제권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다? 임차권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임차권을 산 게 아니잖아요. 임차권을 샀으면 같이 따라오는 게 맞지만 그걸 산 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만 샀잖아요. 그럼 이게 안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온대요. 우선 면제권은. 왜?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놨어.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금융기관만 그렇게 해라. 그럼 일반인, 보통 사람이에요. 일반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걸 샀대요. 우선 면제권 승계. 당연히 안 되죠. 일반인은. 원래 금융기관도 안 됐다가 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건데 일반인은 안 된다고요. 당연히 안 돼야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우선 면제권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임차권에 붙어 있는 거니까 요것만 사면 당연히 안 따라온다고요.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인은? 간단하네. 얘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우선 면제권이 임차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살 게 아니라 임차권 자체를 사면 되지. 응? 일반인은 임차권 요거 그 자체를 양수를 받으면 그러면 우선 면제권 아니면 대항력 다 따라온다고요. 그냥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받아 오면 일반인은. 근데 금융기관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아도 된다. 금융기관만. 이해가 안 되시죠, 솔직히. 예. 볼게요. 7번을 먼저 볼게요. 7번. 판례랑 법조문을 제가 짬뽕 시켜놔서 그런데 98페이지 7번.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권을 양도했대 이제. 그럼 양수인 동의 얻은 양도예요. 양수인은 임차권을 양수받은 거잖아요. 그럼 임차권에 붙어 있는 거 대항력, 우선면제권 따라오니까 그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우선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왜? 임차권 자체를 양수받아 왔잖아요. 근데 8번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았대요. 누가? 일반인이. 그러면 우선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았으니까 임차권 자체를 양수받았어야지. 근데 그러나 금융기관은 뭐라고 돼 있죠?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아도 양수한 금액이 범위 안에서 우선매제권이 승계가 된다. 따라온대요. 금융기관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수가 나오면 양수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인지 일반인인지 나눠보면 돼요. 금융기관은 인정이 되고 우선매제권이 일반인은 안 되고 일반인은 어떻게 해라? 임차권 자체를 양수받아와라. 동의 얻어서. 임대인 동의 얻어서. 그리고 9번, 10번도요. 9번, 10번도 우리가 했던 건데 10번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0번만. 이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 10번. 예. 이런 거예요. 먼저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된 게 있대요. 임대차 보증금으로다가.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됐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어요. 1번, 3번이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인. 대항요건 확정일자. 같은 사람.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된 게 하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사도 안 갔어. 다 있어. 한 사람이 임차권, 전세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른 권리여서. 그런 경우에요. 경매가 들어갔대요. 권리 행사 따로따로 하래요.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성격이 다른 권리라서 따로따로 행사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따로따로다. 임차인, 임차권만 보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대항요건 갖췄대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있어.
대항력 없다. 왜?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죽으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를.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건 안 된다고요. 대항력은 뭐다? 새로운 주인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근데 우선 면제권이 있잖아요. 확정일자 받아서. 이건 뭐다?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원 가서 달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문제는 이거지. 같은 사람이잖아. 동일인. 그러면 같은 사람이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전세권 달라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달라고 한 거. 아니다. 왜? 얘는 전세권에 지읒자도 꺼내지 않았어. 저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임차인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거를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로따로니까. 임차권만 달라고 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얘 달라고 안 했네. 최고 선순위니까 어떻게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잖아요. 인수. 달라고 안 하면 얘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인수가 되는 거지. 경매에서. 얘는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또 달라고 하는 거 당연히. 얘가 1순위가 되고 얘가 2순위가 된 거예요. 어떤 배당? 흡수 배당. 다 쓸어가 얘가. 남은 찌끄레기 받은 거예요. 찌끄레기를. 그럼 이제 되게 불리하게 된 거죠. 아 짜증나. 맞나요? 아니야.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된 게 있잖아. 그 보증금 중에서 조금을 받고 잔액 왕창 남은 게 여기에 붙어 있다고요. 잔액이. 전세 보증금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잔액은. 어떻게 됐다? 낙찰자가 떠안았다. 낙찰자가 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얘가 소송 제기한 게 얘는 불리할 게 없으니까 뭘 소송 제기해. 얘는 인수가 돼서 낙찰자에게 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골 때리게 된 거지. 이 낙찰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고 선순위 전세권인데 달라고 했다 이거. 지금 같은 사람이니까 동일인 같은 사람이니까 배당 요구한 거는 이것도 배당 요구한 거다. 다 소멸돼서 깨끗하게 사야지. 그럴 줄 알고 샀는데 단독 입찰이 됐어요. 낙찰 받았어 자기가. 꽤 높은 금액으로. 전세권이 소멸이 안 된 거죠. 전세 보증금도 왕창 남은 거 떠안았어요. 꽤 높은 금액으로 샀고 전세 보증금도 자기가 돌려줘야 돼. 전세 보증금을 다. 이제 망.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전세권은 달라고 안 했잖아. 만약에 전세권으로 달라고 했으면 이 사람 생각이 맞아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으로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인수가 된 거지. 전세권에 지읒자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거를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로 볼 수가 없다. 전세권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했으면 그러면 이 낙찰자 생각이 맞다고요. 그럼 이제 다 소멸되는 거고 그 대신에 얘가 다 받는 거고 얘가 찌끄레기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 순서가. 그러니까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하는 순간에 저당권자 은행은 땡큐를 불렀겠죠. 얘가 배당 요구했으면 얘가 싹 쓸어간다고. 남은 찌끄레기가 받는 거고. 근데 얘가 배당 요구 안 해서 얘가 다 받고 잔액이 다 낙찰자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다. 10번 그런 거고 11번도 잘 나오죠. 11번은 뭐가 잘 나오냐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제공은 뭐라고 적어놔야죠? 집을 비워주는 거. 집을 비워주는 것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집을 비워주는 것을.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대요.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대요. 이거 시험 문제는 집행개시효권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X. 하지 않는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그런 취지고. 그리고 13번은 아까 설명드린 거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권한이 없는 거고 14번은 옆에 적어놔야 되겠는데 14번은 맨 밑에 아껴 쓰자 우선 면제권. 2차 경매에서 또 행사가 안 된다. 그런 거고. 그리고 99페이지에서 소액보증금이 최우선 면제권. 오늘은 제가 사규시까지 한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규시까지 좀 쉬었다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나니까요. 주임법 좀 설명드리고 상임법은 차이점만 설명드리고 몇 가지 판례만 설명드리면 되니까 좀만 쉬었다가 사규시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